제가 서남여고 탐정단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정말 학원물에 딱 어울리는 그런 작품인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생각한 학원물이 정말 그런 거예요. 약간의 유쾌함도 있고 그 나이에 뭐 고민 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발랄한 느낌 같은 게 좀 있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작품은 세상 어둑어둑한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배틀로얄 가져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학교가 배경이긴 한데 이제 마무리할 무렵에 이거를 학원물로 소개하는 게 맞는 건가 좀 고민이 들 정도로. 일단 학교 배경이긴 그럼요. 하죠. 아, 네. 학교 배경이긴 그럼 됐어요. 합니다. 네. 일단 혹시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아니요. 정말 피상적으로 아는 것밖에. 저도 대만은 뭔가 주변 아시아국들 중에서 가장 뭔가 흐릿한 이미지?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이름에 익숙함에 비해서 아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중국이 자꾸 하나의 중국에 편입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독립된 나라로 좀 생각하고 있고 대만 야구가 그래도 좀 유명한 편이고 뭐 이런 정도? 네. 그런데 오늘 가져온 이 게임이 대만의 역사적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 게임이라서 먼저 꼭 아셔야 되는 대만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네. 계엄령.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짧게 여러 번, 뭐 8번 정도? 8번이나? 꽤 여러 번 많았어? 네, 있었습니다. 몰랐네. 그런데 대만은 무려 40년 가까이 계엄령 시대가 있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네, 몰랐어요.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저희한테 좀 생소한 역사적 사실인데 잠깐만요. 계엄령이 군사 쪽에서 행정권을 가져가는 게 계엄령인가요? 아니면 아니, 딱 그럴 필요는 네. 없이,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상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 시민을 통제할 수 통제하는?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거기에 권한을 이제 이렇게 극대화시킨 게 이제 거기에 계엄. 군대도 들어갈 수 있는 근데 보통은 이제 군사적인 힘을 등에 업고 하는 경우가 네. 많죠. 우리나라가 특히 그랬고 대만이 여러모로 우리나라랑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일단 1894년 청나라가 청일전쟁에 패하면서 시모노시키 조약을 맺죠. 오랜만에 들어요. 진짜 고등학교 와. 이후로 들어본 네. 적이 없는 세상에. 근데 이 조약을 맺으면서 대만을 일본의 식민지로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간에 대만이 일본에 크게 저항하지 않고 좀 무난한 식민지 시절을 보냈다. 이런 말이 있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 오랫동안 크게 저항을 했더라고요. 특히 대만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이렇게 저항하고 하다가 진짜 목숨을 많이 잃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일본인들이 이렇게 대만인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서 분열시키는 방법을 써서 장악을 하고요. 이후로 50년간 일본 식민지로 지배를 당하다가 일본이 전쟁에 패하면서 일본 식민지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독립시키는 쪽으로 결정이 났었죠. 네. 그런데 대만은 다시 중국으로 귀속시키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처음에 대만 사람들은 일본 식민지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국민당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환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국민당은 좀 대만 사람들을 같은 국민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장제스가 내려가기 전인 거죠? 그래도? 네, 아직은 장제스가 총동으로 있었던 시절이고요. 네. 대만은 원래 대만에서 예전부터 살고 있던 본성인들, 그러니까 원주민들과 예전에 이주했던 한족들 이렇게 본성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 후에 중국에서 온 대부분은 국민당 당원들인데 이 외성인으로 나뉩니다. 근데 퍼센트로 치면 본성인이 대부분이고 외성인은 아주 적은 수인데 그 외성인들이 들어오더니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죠. 그리고 본성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1947년 2월 27일 담배를 팔던 본성인인 노인이 있었는데 원래 담배를 판매하는 게 이게 국가에서 좀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거여서 그렇게 노점에서 판매할 수 없었나 봐요. 그러면 그냥 벌금 매기고 철수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 노인을 경찰들이 좀 심하게 구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본 시민들이 크게 항의를 했는데 그 와중에
그 항의하던 무리에 속해 있던 젊은 청년 한 명이 총에 맞아서 숨집니다. 본성. 예, 본성인이. 네. 그래서 이 시위가 대규모 시위로 크게 번지면서 228 사건, 2월 28일 228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당시 행정장관이던 천이가 계엄을 선포하고 타이페이 내에서 경찰과 시민 간의 무력 충돌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결국 이 시위가 대만 전역으로 확대되고 너무 사태가 커지니까 천이가 이제 시민과 타협하는 듯 하면서 좀 사태가 진정되는 것 같았는데 이 천이가 사실은 앞에서는 타협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장제스한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결국 본토에서 정말 군대를 보내고요. 이 시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본성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입니다. 아이고. 계엄령이 3주 정도 계속됐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이 거의 3만 명. 그런데 이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교체된 후에 조사에서 나온 수치인데 확인된 것만 그 정도고 사실은 3만 명을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49년에 장제스가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패배하죠. 그러면서 국민당을 이끌고 대만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게 대만의 자리를 완전히 잡으려고 왔다기보다는 대만에서 추스리고 정비한 후에 다시 본토를 먹겠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한 차례 학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국민당에 대한 본승인들이 감정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죠. 결국 같은 해에 장제스에 의해서 다시 계엄령이 선포되는데 이 계엄령이 근 40년간 계속되는 겁니다. 당연히 장제스가 내려오기 전에도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장제스가 가기 전엔 빈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그 전에 뭔가 그런 중국 본토와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좀 너무 모르는 일들이어가지고 이 계엄령이 표면적으로는 공산당 색출이지만 어쨌거나 목적은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거죠. 또 거기서도 반공을 네. 불사르며 또 반체제 인사들을 죽여갔군요. 그래서 뭐 지식인들 정말 많이 잡혀가서 죽고요. 이 시기에 예전 우리나라랑 비슷한 일들이 그러네요. 많이 벌어집니다. 그 철저한 통제와 검열, 그리고 조금이라도 당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면 잡아가고 자유에 대한 서적 등도 금서가 되어서 그걸 자유도요? 어째서죠? 장제스는 공산당 그쵸. 사회주의 쪽이 아니었는데 공산당에 맞서는 쪽이었지만 사실은 뭔가 체제에 반하는 생각 같은 거 그런 거를 모두 막았더라고요. 그렇군요. 독재는 이념을 가리지 그렇죠.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서적, 금서돼서 그걸 읽는 순간 공산주의자로 몰려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사형당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할 게임 반교 디텐션이 대만의 그런 역사를 다룬 이야기예요. 상상하시기 쉽게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자면 되게 단순하고 좀 올드한 편인데 완벽한 2D 그래픽의 횡스크롤, 그러니까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이게 아마 학교라는 좀 길쭉한 공간이 배경이기 때문에 더 그런 횡스크롤 구조가 맞았던 것 같긴 한데 몇 년도 게임인가요? 2017년도 게임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학교 움직이면서 아이템 있으면 조사하고 계단이나 문 있으면 버튼 눌러서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수업 중인 교실이 보입니다. 앞에서 한창 수업 중이던 은 선생에게 복도에서 백 선생이라고 불리는 남자 선생이 다가와서 그녀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은 선생에게 묻습니다. 은 선생님, 혹시 이 목록에 대해 알고 있나요? 화면이 바뀌고 같은 공간에 아까 그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한 남학생이 책상에서 엎드려 자다가 잠이 깹니다. 근데 주변은 어두워져 있고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오래 잤다고? 이제 유저는 어리둥절한 이 남학생이 되어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칠판에는 태풍 경보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은 태풍이 오지 않는 계절인데 좀 이상해요. 그리고 책상 위에서 발견한 쪽지에는 요즘 은 선생님이 학교에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지? 뭐 다른 선생님이 올 거라는 소문이 있던데? 라는 학생들이 주고받은 필담이 있고요. 일단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2층에 있던 교실에서 나와 1층으로 갑니다. 중간에 뭐 학교 밖에 있는 큰 반얀나무 그림이 그려진 쪽지 같은 것도 발견하고요. 학교 게시판에서는 공고문을 발견하는데 중국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백 선생은 친공산주의거나 반역의 기미가 보이는 학생들을 반드시 색출해낼 것이다. 백 선생은? 네. 아까 그 나왔던 남자가 네. 백 선생이었잖아요. 정부에서는 성과자에게 큰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보아서 계엄령 시대인 것 같고요. 정문이 잠겨 있어서 주변을 뒤져서 도구를 찾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집으로 가려면 본 건물 밖에 있는 강당을 거쳐야 해서 강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텅 빈 강당에 앞쪽에 있는 무대 한가운데에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는 단발머리 여학생이 있어요. 다가가서 여학생을 깨우자 그녀도 왜 본인이 여기 홀로 잠들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입니다. 근데 모두 사라진 저녁이고 태풍이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빨리 나가야 한다 설명을 하는데 여학생이 목걸이가 사라졌다고 이걸 빨리 찾아야겠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을 뒤져보니까 강당에 있는 창고에 환풍기 쪽에서 목걸이를 찾고요. 거기서 발견한 그 하얀 사슴 목걸이를 여학생에게 주고 함께 강당 밖으로 나갑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자 마을로 가는 길이 끊겨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새빨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피 같은 너무나 빨간색이거든요. 둘은 그 강을 건널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요. 교실에서 간단하게 통성명을 합니다. 네. 남학생의 이름은 위중정, 여학생은 방예은, 3학년이고 은 선생님 반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남학생이 존댓말을 씁니다. 아, 선배님이셨군요. 이 부분이 이 게임의 유일한 웃음 포인트고요. 아, 그래요? 네. 유일한. 네. 이 정도가. 아하. 축복도 존댓말이 있었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보면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유교국인데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둘이 간단한 잡담을 나누다가 위중정이 1층에 교장실에 전화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고 그럼 방혜은은 기다렸다가 위중정이 전화를 하고 돌아오면 그때 같이 창고 가서 난로나 담요 같은 것 좀 다 가져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럴 때 항상 그냥 같이 움직이라고 하고 싶은데 꼭 따로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위중정이 교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걷는데 조금 전까지 평범했던 학교의 풍경이 갑자기 폐허가 된 듯이 변하다가 화면이 암전되고요. 헐. 짧은 몇 개의 이미지가 지나가더니 갑자기 다시 아까 그 강당에서 방혜은이 눈을 뜹니다. 에? 아까처럼 그 의자에 앉아있는 채로 눈을 떴는데 머리 위에 위중정의 시체가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아니, 저번 주도 그렇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양치님 괴롭히려고. 잘하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위중정이 주인공이라고 그러게요. 생각하고 플레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얘는 죽었고 이제부터는 방혜은이 되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 거예요. 아까 폐허같이 변했을 때는 위중정 네, 예, 그렇죠. 그 따라갔을 때였어요. 위중정이 복도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방혜은은 당황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학교를 헤매면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학교의 모습이 아까랑은 좀 달라요. 일단 뭐 문에 페인트로 커다란 부적이 그려져 있고 열리지 않는 문이 있다거나 벽이 무너져서 진입할 수 없는 계단이 있고 철조망으로 잠긴 문 등이 있는 식으로 막혀있는 공간도 많고 공간들이 좀 변해 있고요. 그리고 복도와 강당 밖에 귀신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얻은 쪽지에 망량에 대한 글이 적힌 게 있었거든요. 네. 도깨비망의 도깨비량, 귀신이죠. 그 사파 같은 그림이랑 같이 글이 있는데 망량 앞에서는 숨을 참고 지나가라. 또 망량에게 제삿밥을 주고 그 사이에 숨을 참고 지나가라. 이런 방법들이 써져 있어서 방혜은은 그렇게 귀신을 피해가면서 학교 이곳저곳을 둘러봐야 합니다. 그리고 강당 쪽에서는 학생들의 필담이 적힌 쪽지를 또 발견하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도서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금서를 읽고 있다는 소문에 대한 쪽지입니다. 그리고 1층 교장실 근처에 가니까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전화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싫다. 그런데 아까 위중정이 교장실에 있는 전화로 도움을 청하러 간다고 했던 게 그쵸. 기억이 나니까 들어가서 전화를 받고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방혜은 양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상대가 말하고 전화가 끊겨요.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이 사람이 누군가 의문스럽지만 일단 상담실이 있는 3층으로 가야죠. 왜죠? 왜죠?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확인해봐야죠. 아니야. 다른 갈 데도 어쩌시려고요 그러면? 날이 밝을 때까지 그냥 거기에 있었을 것 같아요. 날이 밝을까요, 과연? 아,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학교는 문이 잠겨 있거나 계단이 막혀 있어서 많이 헤매면서 또 망량들을 피하면서 퍼즐을 풀어야 3층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매는 와중에 2층에 있는 아까 위중정의 교실에 가면 상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고요. 학교에 네. 또 옆 교실은 막 문에 부적이 엄청 붙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 앞에 섰는데 갑자기 거울이 파삭 깨지면서 잊은 건가 아니면 기억하기를 두려워하는 건가 하는 정체 모를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그 시점에서 화장실을 간다는 것 자체가 에러 아닙니까? 그 화장... 무서운 시점에서. 왜냐면 이런저런 도구를 찾아서 문을 열고 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뒤져봐야 돼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3층에 올라가 상담실에 도착하면 상담지가 한 장 있는데 상단이 뜯겨져서 이름은 확인할 수 없는데 보이는 내용은 17세, 반항적 태도, 나아지고 있지만 도서활동 등의 여가활동이 필요함이라고 써져 있고요. 아래는 상담교사 장명희, 담임교사 은취함, 그 외 교련교사와 교장의 서명이 각각 있습니다. 아까 방혜은이 위중정에게 자기 은선생님 반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어쩌면 이게 방혜은의 상담 기록이 아닐까 그러네요. 싶고요. 그런데 상담지를 확인한 후에 갑자기 공간이 방혜은의 방으로 바뀝니다. 플래시백 된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공간이 네네. 바뀌어요. 그리고 방문 밖에서는 소리가 들리는데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인 것 같아요. 아, 또 싸우시네 하면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뒤로하고 그냥 방혜은이 잠자리에 들면 다시 야외 강당에서와 같이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깨요. 설마 또 누가 죽어요? 그렇진 않은데 네. 여전히 학교인가요? 근처에 있는 큰 건물을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군용 막사로 쓰던 학교 별관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인형극 동아리방, 음악실, 영사실 등이 있고요. 여기서 새로운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차사라는 등불 귀신인데 엄청 키가 크고요. 등불을 들고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예은을 발견하면 허리를 숙여서 냄새를 맡아요. 그런데 근처에서 발견한 쪽지에는 차사를 만나면 눈을 마주치지 말고 숨을 참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사가 오면 등을 돌리고 숨을 참고 있어야 차사가 냄새를 맡다가 지나갑니다. 저승차선가. 약간 저승과 관련된 게 좀 있는 것 같고 다른 귀신들을 좀 끌어들이는 귀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은 본 건물보다 더 곳곳에 국가에서 가하는 압박의 증거가 좀 많이 보여요. 감시하는 듯한 장제스의 동상도 있고요. 개인의 안위는 있고 국가만을 생각하라는 표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하에 지하 감옥 같은 데가 있어요. 학교 지하예요? 네. 거기에는 이렇게 머리에 천 주머니를 쓰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귀신을 피하기도 하면서 숨겨진 단서를 찾아 여러 가지 퍼즐을 풀고 나면 잠겨져 있던 옥상 문을 열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방예은과 비슷해 보이는 한 여학생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 보면 그녀가 갑자기 옥상에서 훌쩍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얻은 단서를 이용해서 아까 그 교장실과 좀 비슷해 보이는 전화가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면 전화를 걸 수 있는데
그 발견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예은 양, 당신의 헌신에 국가는 감사를 표하네 라는 말이 들립니다. 뭔가 친구를 배신한 과거가. 프락치였구나. 좀 이상하죠? 네. 자, 지하 감옥을 지나서 잠긴 문을 열고 나가면 학교 본 건물, 교실의 한 장면이 보여요. 이제 이게 벌써 한 챕터 3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위중정과 방혜은이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아까는 그들이 처음 만난 사이 같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들리는 대화로 미루어 보아서 사실 그들은 원래 알고 있었던 사이인 것 같아요. 중정이 도서부의 도서 목록을 예은에게 건네면서 이 도서 목록은 정말 위험한 자료이니까 조심히 다뤄달라고 말을 하고요. 방혜은은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더 나누다가 예은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장 선생님이랑 은 선생님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니? 그리고 다시 그들은 사라지고 그 교실을 지나서 가다 보면 거울이 잔뜩 놓여져 있는 어떤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은 선생님은 의자에 묶인 채로 앉아 있고요. 예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질책합니다. 그러자 예은이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자, 박예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이 부분부터 제가 스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좀 막 스포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 게임은 결말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예 다루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엔딩까지 스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게임을 하실 예정이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대만에서요? 네, 대만에서 만들어졌고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 이번 여름에 개봉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 예, 그러게요. 극장에 과연 사람들이 많이 갈렸지. 개봉일은 안 정해졌는데 개봉 예정이니까 혹시 영화를 보실 예정이신 분들은 여기서 멈추시고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신 후에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들만 주어졌잖아요. 네. 하지만 이 시점부터는 이제 예은이 학교와 집이라는 공간을 오가면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또는 잊고 싶었던 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 방예은은 원래 굉장히 재능 있고 적극적인 학생이어서 입학 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실제로 게임 초반에 학교 게시판을 보면 그녀가 쓴 장문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사가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본래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이런. 술을 마시고 아. 어머니와 싸우고 폭력을 쓰기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은은 점점 지갑도 잦아지고 반항적인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담임인 은 선생님이 걱정을 하다가 장 선생님에게 상담을 맡깁니다. 장 선생님이 예은이에게 되게 좀 잘해주셨어요. 되게 재능 있는 학생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장 선생님은 해외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사람이라서 굉장히 진보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세상이 좀 말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검열된 교과서 밖에 진실된 세상을 방혜은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면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은이 장 선생님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고 둘이 너무 가까워집니다. 초반에 예은이 찾던 그 사슴 목걸이가 아마 장 선생님에게 받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지켜본 은 선생님이 당연하게도 장 선생님을 비난하죠. 그쵸. 그런데 하필이면 그 광경을 예은이 목격을 합니다. 그때 은 선생님이 장 선생님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 중에 애를 왜 이런 위험한 길로 끌어들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 관계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한 배를 탔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 좀 애매모호한 말이잖아요. 은 선생님 성별이 어떻게 되시죠? 은 선생님이 여성분이십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예은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정말로 장 선생님이 굉장히 쌀쌀한 태도로 변하고요. 너 이제 다 나아진 것 같고 더 이상 상담할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은을 좀 밀어냅니다. 그 와중에 집에서는 예은의 엄마가
아빠를 직접 뇌물수수로 고발하면서 아버지가 잡혀가게 되고요. 가정이 파탄난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던 선생님까지 자기를 밀어내니까 예은은 이게 다 은 선생님 때문이다. 은 선생님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한을 가졌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약간 진엔딩이냐 배드엔딩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챕터인데 엔딩이 달라져요? 네, 멀티엔딩이에요. 다시 학교가 나오는데 굉장히 추레한 행색의 한 중년 남자가 천천히 학교 강단에 들어옵니다. 학교는 이미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낙서투성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의 뒤를 예은이 나타나서 쫓는데 이제 예은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리 살짝 투명해요.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예은이 어떤 장면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는 예전의 기억 같은데 예은이 없어요. 자기 기억이 아닌 거죠. 그 장면들에는 위중정이 있습니다. 뒷산에서 중정이 친구들과 함께 도서들을 태우는 장면이 보여요. 우리 걸리기 전에 빨리 도서 태워야 된다. 그런데 사라지는 선생님은 어디로 갔을까? 도서 목록은 누가 빼돌린 걸까? 이런 대화가 이어지고 그 장면이 지나간 후에 얻은 쪽지는 판결문이에요. 교사 장명희는 공산주의 세력과 공모한 혐의로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모든 죄를 인정한 위중정은 15년형에 처한다는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쫓아간 다른 곳에서는 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도서부에서 금서를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니 도서부의 금지 도서들을 몰래 공급하는 사람이 장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사실 은 선생님이 한 배를 탔다 이런 내용은 그 도서부에서 금서를 읽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예은은 은 선생님을 없애기 위해서 도서 목록을 백 선생에게 전달하면서 고발을 했는데 정작 교장의 딸이어서 집안에 좀 연줄이 있었던 은 선생님은 해외로 도피했고 본인이 좋아하던 장 선생님은 사형당하고 자신을 따르던 후배 위중정은 감옥에 간 거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에서 협조하는 자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예은은 학교 강당 모두가 보는 앞에서 상을 받습니다. 밀고자로 낙인이 찍히죠. 그러네요. 아까 옥상에서 뛰어내렸던 게 방예은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살하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 채로 훈령이 되어서 계속 이 학교를 떠돌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에 등장해서 폐허가 된 학교를 둘러보는 이 중년의 남자가 15년을 복역한 후에 출소하고 그러고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무죄 선고를 받은 위중정인 것 같고요. 정확한 설명이 없지만 중정이 학교에 찾아오면서 예은이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되살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게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그녀가 이승을 떠도는 걸 멈추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는 엔딩에 나오지는 않아요. 조금 희망이 안 보이는 건 뭐냐면 예은이 초반에 돌아다니던 귀신들한테 잡혀서 죽으면 그냥 바로 새롭게 게임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어떤 언덕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언덕으로 올라갈 때마다 옆을 지나가는 한 노파가 어떤 말들을 막 중얼거려요. 뭐라고요? 죄나 업보에 대한 막 그런 말들을 중얼거리는데 나중에 중년이 된 그 위중정이 같은 언덕길을 올라서 학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은이 올라가던 그 언덕길이 사실 계속 학교로 가는 언덕길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위중정이 지나갈 때도 노파가 옆을 지나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고 지옥에서도 거부하네. 고림무이한 자여 끝없이 방황하리라 가엾도다 가여워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서조차도 거부하고. 받아주지 않는 큰 죄를 지은. 진엔딩을 보려면 마지막 챕터에서 예은이 자신의 그림자를 계속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림자와 대화하다가 그 그림자가 던지는 질문들에 알맞는 대답을 해야 진엔딩을 볼 수 있어요. 진엔딩을 보면 마지막에 위중정이 가서 둘이 대화하던 방예은과 대화하던 그 교실 의자에 앉거든요. 그런 맞은편 의자에 방예은이 앉으면서 둘이 마주보는 걸로 그냥 끝이 납니다.
게임이 끝났으나 정말 뒤끝이 씁쓸하네요. 진짜 보고 나면은 그렇게 씁쓸하고 여운이 남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공포스러운 장소였던 그 학교가 정말 너무 쓸쓸하고 그 무상함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배드엔딩을 봤거든요. 배드엔딩은 좀 허무하게 뚝 끝나는 면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게. 그래서 이거 뭐야, 지금 이게 엔딩인 거야? 막 그렇게 하다가 방혜연이 갑자기 죽는다던가 뭐 이런. 예은이 그 강당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냥 목을 매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죽은 상태에서 또 죽는 거죠. 하지만 다시 또 언덕으로 오르게 되겠죠. 그러겠죠. 아이고. 그러다가 그나마 진엔딩을 보면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노인이 된 위중정의 모습도 너무나 그러네요. 안타깝고요. 이게 사실 처음에 제가 원했던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좀 더 학생들이 때로 나와서 움직이고 뭔가 함께 뭔가에 맞서는 그런 이야기를 바랬는데 이거 너무 사적인 복수극이기도 했고 끝이 너무 씁쓸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래도 진엔딩 보고 나면 모든 사람의 삶이 아무리 사적인 거라도 그런 역사적인 상황과 떼어놓을 수 없는 거고 처음에는 단서를 따라가고 막 추측하느라 근데 너무 단편적인 단서들이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따라잡느라 좀 스토리에 몰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하면은 정말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반교, 디텐션이잖아요. 반교가 그 학교로 돌아가다 이 한자예요. 그리고 디텐션은 억류당하다, 구금당하다. 어떻게 보면 예은이 계속 학교로 다시 돌아가면서 거기에 계속 억류돼 있는 것 또는 나중에 위중정이 노인이 되어서 다시 학교에 가보면서 제목에 잘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 게임의 핵심은 어쨌거나 방혜은의 죄책감이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방혜은이 뭔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것 같다는 힌트들이 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진행하면서 아 진짜 이 소녀가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구나 라는 게 진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집 주제 이야기할 때 말했던 레이오스 오브 피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 게임이 좀 이랬어야 했어요. 죄책감을 보여줬어야 했다. 네. 그런데 제작진은 뭐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게임 중에 그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나면 사실 저희 불임 사건, 영화 변호인에서 다뤘던 네네. 그런 사건도 생각나면서 저희한테도 좀 남일이 아닌 너무 비슷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공감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이 게임 하면서 아까 선남여고 탐정단도 가치 판단 부분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저도 여기서 그 장 선생님과의 관계가 네. 물론 중간에 막 은 선생님이 비난하기도 하고 장 선생님이 결국은 스스로 예은을 다시 밀어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관계는 좀 미디어에서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애틋하게 그려지나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은이 그냥 마음이 있고 결국은 장 선생님도 같은 마음인 거를 어필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살짝 몰입이 깨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게임적인 면을 좀 이야기하자면 게임 굉장히 단순해요. 계속 단서 찾고 퍼즐 푸는데 퍼즐도 굉장히 무난한 편입니다. 단서를 찾으면 연관성 있는 것들이 되게 빨리빨리 떠올라서 별로 공략이 필요 없어요. 실제로 한 번도 막히지 않고 그냥 쭉쭉 진행했고요. 다만 비슷비슷하게 생긴 복도나 교실을 계속 그 2D 화면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맵이 약간 헷갈리고요. 반복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나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뭐 본관, 강당, 별관 나오고 집도 잠깐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는 느낌은 안 들고요. 엔딩까지 보고 나면은 그 게임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공간이나 물건들이 왜 중요했는지 이게 방혜은의 의식 안에서 어떻게 투영됐는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식스센스 같은 영화 보고 나면 거기서도 사실은 브루스 윌리스가 알고 보니까 귀신이었잖아요. 다시 보면은
아, 이 장면이 이래서 이랬구나 싶은 것들이 많은 것처럼 이 게임도 다시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또 이게 왜 이런 부분에 이런 게 있는 거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 초반에는 진짜 공포 분위기가 좀 살아있잖아요. 귀신들도 실제로 돌아다니고.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귀신이 아예 안 나오기도 해서 공포 요소는 초반에만 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요? 샤머니즘이나 이런? 지금 듣는 그냥 스토리상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귀신이나 뭐 저승차사, 망량 이런 것도 좀 그런 도교죠? 네, 사파 같은 것도 굉장히 동양적인 그런 사파들이고요. 중간에 제사와 관련된 종이돈을 태우면서 신에게 소원을 빈다거나 아. 향을 태운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게임 진행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하. 염라대왕 밑에서 일하는 명계의 사제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가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비주얼적으로 게임의 색채를 좀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게임이 정말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빠르게 영화화돼서 2019년 9월에 대만에서 개봉을 하고요. 네. 한국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아서 되게 호평받았어요. 근데 영화는 게임이랑은 살짝 다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강혜은이 거의 혼자 이끌어 나가는 게임과는 다르게 위중정이 다른 한 명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요. 영화답게 게임에서 단서만 가지고 추측하는 이야기들을 더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초반에 학교 본 건물 돌아다니면서 그 상담실 올라가려고 애쓸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경비실에서 여기저기서 발견한 주사위를 그릇에 던지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그릇이 주사위 그릇이에요. 도박 같은 거 할 때 쓰는. 네. 그래서 그 주사위 그릇에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가 갑자기 피 묻은 사람 이빨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학교 안에서 도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중 처벌한다 이런 공고를 봐요. 이빨을 뽑아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이야기 할까 말까 했는데 저분이 먼저 하셨네요. 그래서 영화에서 경비 아저씨가 고문당하면서 이빨을 다 뽑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뽑혔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게임을 할 때는 좀 추측만 하는 정도인데 영화에서 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영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또 대만이 청춘물, 학원물에 좀 그쪽 영화를 되게 잘 만들잖아요. 맞아요. 이 영화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 동양적인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잘 했고요. 막 갑자기 뭐 튀어나와서 놀래키는 식의 장면 없이 무서우면서 게임 속의 디테일도 진짜 다 잘 살려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단의 평도 좋아요. 2019년에 그 대만 영화제 중에 하나인 금마장에서 5관왕 했고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7월 11일에 타이베이 영화상 여기서 여우주연상도 타고 최우수 장편 영화상 이게 거의 약간 대상 같은 상이라나 봐요. 이것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 대만 계엄령 당시의 현실을 묘사한 영화가 많지 않대요. 그래서 이 반교가 꽤나 의미 있는 게임이자 영화라고 하고요. 저희가 들어봤을 법한 걸로는 그 계엄령이 촉발된 아까 말씀드렸던 228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영화로는 비정성시가 있고요. 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영화로는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 처음 들어보는. 양치님 처음 네. 들어보셨다고요? 둘 다 엄청난 명작입니다. 그래요? 한번 꼭 보시기 네, 바랍니다.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은 특히 이거 4시간에 달하는 영화일 텐데 굉장히 수작으로 꼽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소설로 먼저 접했었거든요. 언니가 사놓은 책 중에 그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대만 이야기 좀 하자면 대만은 계엄령 해제 이후에 진짜 본격적으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정말 너무나 확실하고 완전하게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예. 정산을 했군요.
그래서 언론 자유 지수도 굉장히 높고요.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동성결혼 합법화됐잖아요. 정말 좀 진보적인 면이 많이 보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그 어려운 시기에 탄압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유와 민주주의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영화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남아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좀 게임 엔딩 보고 나서 느껴졌던 그 절절한 안타까움, 이런 게 영화에도 진짜 잘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기회 되시면 정말 꼭 보세요. 이미 스포를 다 해주셔놓고. 근데 스포했어도 아마 보시면은 느껴지는 바가 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게임을 만든 개발사가 레드캔들 게임즈거든요. 실제로 또 게임 초반에 너무 어두워진 학교를 방혜은이 빨간 초를 가지고 다니고 돌아다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그 빨간 초, 레드캔들이 이제 게임사 이름인데, 반교로 정말 큰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뒤이어서 환원 디보션이라는 공포게임을 발매해요. 이게 반교와는 달리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공포게임이고, 종교로 인한 가정 파탄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반교에도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 엄청 잘 구현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이 환원 디보션을 플레이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출시를 이미 했어요? 네, 환원 나오자마자 정말 좋은 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발매되고 한 며칠 지나가지고 게임 안에 있는 부적 중에 하나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곰돌이푸 시진핑이라고 써져 있고, 패드립 같은 욕이 써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발견되면서 중국 유저들이 별점 테러를 엄청 해가지고 스팀에 이 게임의 별점이 엄청 내려가고요. 이후에 정말 거의 즉각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통사들이 바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게임이 더 이상 어디에서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개발사가 나중에 이거 그냥 개발자가 몰래 넣은 것이고 우리의 입장과는 다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미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요. 게임이 나오자마자 테러당하고 유통사가 계약 파기하고 한 게 2019년 2월인데 2020년 7월 현재까지도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교에도 불똥이 튀어서 유통사 2군데 중에 한 군데가 계약을 파기했는데, 그래도 일본에 있는 유통사가 파기하지 않아서 다행히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고요. 또 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집을 주제로 한 게임들 이야기할 때 워킹 시뮬레이션 이야기했잖아요. 그쪽 류라고 해요. 그런데 스토리가 정말 괜찮아서 지금도 들어가서 보면은 되게 좋은 평을 남겼던 것들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판매가 개재되면 꼭 저도 해보고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힘이 안 미치는 뭐 미국 쪽 유통사나 이런 쪽이 힘쓸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데 이미 중국의 힘이 너무 커져서 진짜 많은 게임사들, 특히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유입돼서 그쪽에 좌지우지 되는 것들이 요즘 많잖아요. 정말 시진핑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녹음도 감청되는 거 아니야? 아니, 시진핑 안 무섭고요. 그냥 네. 안 무섭습니다. 대만에 1도 관심이 없다가 이 게임을 하고 새롭게 알게 되고 관심이 생긴 면이 있는데,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디어의 힘이 큰 것 같아요. 이어지는 28화 4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소설, 괴담 동아리, 그리고 테스팅